네, 반갑습니다. 끝장에게 노선생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부분은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우선 아셔야 될 거는 단기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는 1년 이내를 나타낸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자면 유동 자산 있죠?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 그 안에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라는 걸 우선 알아주시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자,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카테고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먼저 기본적인 키워드는 1년 이내이면서 유동자산이다. 그리고 단기. 항상 이 세 가지 키워드는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금융상품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단기 예금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우선은 뭐 정의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혹은 보고 기간 말로부터 요건 두 개 다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항상 단기라는 말은 1년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회수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대여해 준 겁니다. 대여라는 말은 돈을 빌려준 겁니다. 돈을 빌려준 거. 그래서 이제 반대말은 돈을 빌려온 차입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가증권이라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배울 건데, 그 유가증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유가증권이라는 말은 유자는 있을 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자는 가치가예요. 그래, 가치가 있는 증권을 내가 자산으로 샀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 가장 여기서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거는 단기 매매 증권 얘는요 무조건 유가증권 중인데 무조건 얘는 단기 투자자산이다. 혹은 당좌자산이라는 거. 얘는 당좌자산이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투자자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자산인데요. 결산 시점, 그러니까 12월 말에 딱 봤을 때 이제 만기 얼마 남았나 볼까 이래 보는 거예요. 언제 처분하는지 볼까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요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계정 과목과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계정 과목 둘 다 당좌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당좌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라는 말, 요 말이 있어야 되지. 요럴 때는 당좌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는 단기 투자자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오히려 당좌자산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시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단기 투자자산이냐 아니냐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얘가 당좌자산 안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뭐 그런 걸 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시다시피 전부 다 뭐 단기라는 글자가 키워드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유동, 그러니까 당좌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은요, 다시 이제 떠올려 보세요.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좌자산이란 유동자산들 중에서 재고자산이 아닌 것들은 모두가 당좌자산이야. 요 부분을 좀 잘 캐치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 가면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자,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갑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 1년 이내인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등을 말한다. 자, 만기 1년 이내 기준일로 적절한 것은, 자, 푸실 때 잠깐 멈추셨다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럼 만기 1년 이내의 기준이라는 말은요, 언제로부터 1년 이내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로부터일까를 보시면 되는데, 아마 답을 찾으시라고 하면 1번을 많이 찍으셨을 것 같아요. 가입한 기준, 몇 때로부터 1년이 났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 내가 조회를 띡 눌러요.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의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몇 월 며칠 단기 금융상품의 상태 이런 식으로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날짜를 입력해서 재무상태표를 딱 열거든요. 그런 거를 재무상태표 기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날짜에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은 지금 이거 만기가 1년 이내에 남았으니까 단기 금융상품으로 제가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입한 기준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자, 비교할 게 하나 있습니다. 비교할 게 하나 있어요.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했었잖아요. 그때 현금성 자산 얘는 좀 비교할 게 있었죠. 왜냐하면 얘는 키워드가 취득 시점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시점이 돼야 되고, 만약에 혹시나 재무상태표 기준일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얘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는 무조건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과 3번 다 풀어볼게요. 2번입니다. 다음에서 밑줄 친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통합 표시될 항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먼저 200만원은 6개월 정기예금 보이시죠? 두 번째 잔액은 당좌예금. 보시면은 보기를 일단 보세요. 단기 투자 자산 아니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양다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번 문제 42페이지 2번 문제 42페이지 2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6개월 정기예금이라고 했고요. 나는 당좌예금입니다. 우선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면 단기 투자 자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무조건. 그래서 보시면 이제 6개월 만기, 일단 6개월이라는 말 요것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될 수는 없겠죠, 가는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자산 이름이고요. 자료가 다음과 같다. 요거에 처분을 했을 때의 이익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시점이 나오는데 시점을 좀 잘 봐주세요. 2015년 9월 25일 주식 1000주를 현금 6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다. 한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선 미리 말씀드릴 거, 내가요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주식을 남이 발행한 걸 내가 살 때는 난 액면가액으로 사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1000주를 600만원을 주고 샀다 했죠. 요때 우리가 또 하나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때 한 개당 가격, 주식 한 주당 가격은 얼마였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한 주당 가격 6,000원에 산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제가 참고 목적으로 분계를 좀 적어 드릴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샀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 샀고요.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우선 이거 참고 목적으로 다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적겠습니다. 현금 600만원. 네, 600만원 이렇게 되고요. 대변에는 현금 600만원 적어주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현금 600만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2015년 한번 보세요. 12월 말. 자, 요런 주식 같은 것들, 증권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 상품들은요, 기말 때마다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금액이 650으로 올랐다라고 하죠. 그러면 요때 당시 분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600만원짜리가 650으로 얼마가 올랐느냐,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50만원 올랐습니다.
그럼 분계 여기다 적을게요.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50만원 올랐습니다 해서 50만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했더니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50만원 났다.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요 두 개 분개를 했는데 요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세 번째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2016년 3월 31일 주식 500주를 350만원 현금으로 받고 팔았다. 우선 보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요. 주식이 총 1000주가 있었습니다. 나는 근데 그 중에서 500주를 팔았죠. 근데 지금 팔기 직전의 가치가 얼마였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파란 색깔 분개가 있고 녹색깔 분개가 있는데 팔기 직전의 그 시세는 그러니까 얼마였느냐 그걸 아셔야 되겠죠. 우선 뭐 두 번째 때 650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기 직전의 시세잖아요. 시세. 그죠? 그리고 이거의 반 그러니까 1000주 기준으로 650만원이니까 500주 기준으로 한번 쪼개보면 자 500주 기준으로 650만원을 나눠볼게요. 나누기 2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325만원입니다. 325만원이 딱 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을 팔았다 했으니까. 자, 그럼 밑에다가 분개를 적을게요. 단기 매매증권 팔았다. 매매증권 팔았다. 얼마나 팔았니? 반 팔았다. 그럼 그게 얼만데? 325만원만큼 팔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돈을 어떻게 받았어? 350 현금으로 받았지.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35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장부에는 325만원이라고 적혀있던 거를 돈을 350을 받았네. 그러면 얼마의 이득이 생겼니? 그냥 25만원 25만원의 이익이 생겼죠. 요거는 계정 과목으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3번 문제는 제가 참고 목적으로 분개를 적어 드린 거고요. 그냥 이렇게 숫자만 딱딱딱딱 보시고 계산이 되시는 분은 그 숫자만 보시고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분개는 필요할 때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당좌 자산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배웠었고, 지금 방금 한 게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카테고리인 매출 채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정 과목, 기초 계정 과목 할 때 우리가 배웠었던 거죠.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합쳤을 때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반대말은 매입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 그리고 뭐의 합이냐면 외상 매입금과 그 다음에 지급어음의 합이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매입 채무라 부릅니다. 두 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자산이고요. 매입 채무는 부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재고자산, 즉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중요한 거는요, 요 자산입니다. 뭘 팔았을 때?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입니다. 자, 바드럼은 자산은 일단 똑같고요.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바드럼. 왜냐면 어음이라는 건 종이 같은 어음 증서인데 그걸 받았으면 나중에 은행 가서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을 어음이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드럼을 이렇게 연상하시기 힘드니까 그냥 어음 받았다 하면 바로 받을 어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방금처럼 보시다시피 자, 재고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자산 때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없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혹은 어음으로 받았다면, 어음도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십시오. 하면 계정 과목은 미수금이라고 쓰여야 됩니다. 이 부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 많이 헷갈리시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문제는요, 1번과 3번만 풀어보겠습니다. 1번과 3번만. 자, 풀어볼게요. 1번. 상품 이외의 매매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 계정 과목은. 자, 이외라 있죠, 이외. 그리고 매매거래라는 말은요, 매출 혹은 매입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품일 때 아까 전에 뭐가 있었냐면,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있었죠? 그래서 이거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상품, 방금 보셨던 거는 상품을, 팔았을 때 이야기였거든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매출채권 얘는 매출과 관련된, 물건을 팔 때와 관련된 계정이었죠. 근데 또 옆에 보시면 매입채무도 적었잖아요. 이 매입채무는 똑같아요.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를 외상으로 여기 밑에다 적으면 돼요. 미수금처럼, 그러니까 재고자산 이외를, 미수금은 판매지만 만약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미지급금을 써야 됩니다. 네,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외의 거래 시 발생하는 것은 미지급금이죠. 왜냐하면 외상 매입금도 매입 채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3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중에 회수한, 회수라는 말 보이시죠?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냐? 회수는 돌려받다 입니다. 외상값을 돌려받다 입니다. 아시겠죠? 우선 뭐 위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T 계정이 보이실 거예요. T 계정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걸 이용해서 한번 제가 밑에 걸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위에 문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또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T 계정 제목으로 적었죠. 그리고 얘는 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이 T 계정에 적히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산은 차변 계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초를 차변에 일단 적으시면 됩니다. 자산은 차변 계정이니까 기초를 차변에 적는다는 표현을 했죠. 자, 그럼 부채가 적히면 부채는 대변 계정이니까 기초가 어디 적힐까요? 대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말은 기초와 반대 자리에 적힌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자산의 증가는 우리가 어디에 적기로 약속했습니까? 차변이죠. 그러니까 이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사건들을 차변에 하나씩 적는 겁니다. 자, 보시면 먼저 매출액. 매출액이란 말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럴 때 이제 외상 매출금이 여기에 생기겠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수액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회수액이 여기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문제를 풀리는데 틀리게 표시하는 걸 찾으려 했었거든요. 답은 2번이고, 회수액은 일단 여기에 표시되면 안 되죠. 그럼 회수액은 어디에 표시되냐면 대변에다가 회수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됐죠? 왜냐면 감소요소라서 그래요. 돌려받았다. 그러면 내가 장부에 외상값 적어놨던 걸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변에 적어줘야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환입 및 애누리액. 요거는 보세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서 내가 외상값 받을 게 있었던 상황인데 거래처가 옵니다. 야, 니 물건 봐봐. 이거 물건 이상 있네. 이거 환입 혹은 애누리 하자. 그럼 나는 알겠어요. 그럼 그만큼 외상값 안 받을게요. 하면서 대변에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손액 보이시죠? 대손액 같은 경우는 받을 돈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뭐 부도가 났다든지 뭐 여러가지 상황이 겹치는 바람에 내가 돈을 못 받게 됐다. 그럼 뭐야? 그 종이 쪼가리죠? 그러니까 대손 났다라고 하면서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적었었던 회수. 회수는 뭐 정상적으로 잘 돌려받았으니 장부에 적혀있던 외상 매출금 지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이제 금액들을 외상 매출금 기말 재고액이라고 해서
대변 아래쪽에다가 남은 금액을 적는 겁니다. 남은 금액을. 됐죠? 자, 이런 관점, t 계정 관점 하에 요 위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증가했네. 기초잔액 60이네. 적고. 그 다음에 기말잔액 80이네. 여기다가 80 적고. 80 적고. 외상 매출금 중에 애누리액 아까 빼는 거랬죠. 여기다가 적고. 이렇게 적고. 그 다음 외상 매출액 중에 대손액 10만원 여기 적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노? 단기 매출액 보이시죠? 단기 매출액 150만원 여기 적고. 그럼 총 5개 적었죠. 지금 하나를 안 적었는데 애누리, 환입, 기초, 기말, 애누리, 환입도 적어야 되겠네. 환입. 네, 환입도 25만원 여기 적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묻는 것은 회수액, 얘가 얼마냐 하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변 합시고 나머지 대변에 있는 거 다 빼시면 답이 나겠죠. 해볼까요? 네, 150만원 더하기 60 빼겠습니다. 15, 25, 그 다음에 10, 80 하면 네, 답은 80만원 나옵니다. 80만원 나옵니다. 자, 요거는 푸는 법이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T계정으로 해서 뭐 T계정하고 숫자 적절한데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증가한 요소들은 내가 일일이 찾아서 플러스 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기초 이거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매출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야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이건 좀 기억하기 힘드실 거니까 이렇게 T계정 그리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자산이잖아.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 사건들 차변을 적는 거지. 그리고 자산은 무조건 기초가 차변에 적힌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요거는요 제목이 T계정 위에 적혀있는 이름이 이렇게 계정 과목 이름이 올라갈 때 기초 기말이라는 걸 적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T계정 뭘로 배웠냐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기초 기말 이런 걸 뭐 따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계정 과목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T자 계정을 쓸 때 그때 이렇게 기초 기말, 자산이면 기초가 차변, 부채면 기초가 대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3번까지 풀었고요. 4번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 6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6번. 자, 5번 6번 가볼게요. 자, 바드럼 계정에 차변에 기입된다. 이것도 보세요. 바드럼이라는 계정 차변, 우선은 얘가 자산인지 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얘 자산입니다. 자산의 차변에 적는다라는 말은 증가라는 거죠. 그럼 언제 바드럼이라는 계정이 증가될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쭉 보십시오. 키워드는 횟수, 양도, 부도, 수치입니다. 자, 바드럼은 언제 증가하느냐? 수치죠. 1, 2, 3번을 딱 보세요. 바드럼 회수하다. 내가 들고 은행 가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드럼이라는 계정을 없애버리겠고, 두 번째 배서양도 보이시죠? 배서. 다른 거래처에게 어음을 그냥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음이라는 것 자체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산의 감소 어딥니까? 대변이잖아요. 이런 거. 어음의 부도도 마찬가지로 어음이 종이 쫑아리가 되었다. 이제 요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장부에서는 없애버리자 대변에 어음을 적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되겠고, 6번 바드럼의 대변. 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5번 하셨던 거는 차변이고 6번은 대변인 거죠. 이거 별 차이 없죠. 아까 대변이 뭐였어요? 바드럼 자산이거든요. 그럼 대변은 감소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이니까. 근데 요 문제는 특이하네요. 아닌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드럼이 증가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맞죠? 아닌 것은이니까. 자, 1, 2, 3, 4번 키워드 갑니다. 1번은 할인, 2번은 만기, 3번은 뭐 인수를 하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배서양도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가 아닌 것을 일단은 먼저 우리가 아는 것대로 해서 찾아보시면, 자, 1번 할인, 은행 가서 파는 거고요. 어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음이 만기가 돼 현금 받다. 이건 출심 의뢰하는 거예요. 어음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 배서양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배웠던 거예요. 분계 때 다 배웠어요. 배서양도 다른 거래처에게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만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 들어오는 거는 환어음이거든요. 환어음. 환어음 뭐예요? 우리가 쓰는 건 일반 약속어음인데 환어음은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알 필요 없어요. 1, 2, 4번이 워낙 확실하게 우리가 배웠던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십시오. 환어음이 뭔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궁금하시면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이버 검색했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뭐 문자나 쪽지나 뭐 알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는 네, 9번 합니다. 9번. 9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둘리전자의 거래 내역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보세요. 시점 나오고요. 보고서 표, 재무제표 표 하나 나왔고요. 계정 과목 이름이 나왔습니다. 얼마냐? 자, 그럼 매출 채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기초를 먼저 줄 거예요. 1월 1일 시점이잖아요. 이때 매출 채권이 35가 있었어요. 라고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잘 볼게요. 자, 있었는데 아라전자의 판매용 스마트 TV를 40만원에 외상 판매했어요. 이 말이 키워드입니다. 외상으로 받았다고? 판매용 스마트잖아. 판매용.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렇죠? 외상 매출금. 금액도 보시다시피 40만원. 이만큼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됐다. 두 번째 보세요. 판매용 냉장고. 일단 상품입니다. 판매하고 20만원은 현금인데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어. 일단 받으러옴이고요. 받으러옴 금액은 50 중에서 20이 현금이니까 받으러옴은 30. 자, 30이 플러스 됐겠네요. 됐어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세요. 일단 기초 매출 채권 35만원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외상 판매하면서 40만원 증가됐으니까 그 플러스 해주시면 75만원 됐습니다. 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어음도 30만원 증가했었죠. 그러면 105만원인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현재 매출 채권은 105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어음은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요건 아직 내가 돈 못 받았지만 외상 매출금 대금은 회수됐다 했죠. 아까 외상 매출금이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있었잖아요. 얘가 회수됐다라는 말은 요는 마이너스 해주라. 회수됐으니까 얘는 이제 씨하라. 장부에서 지워줘라. 이 말입니다. 그럼 65만원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답은 2번이죠. 자, 지금 어떻게 푸셨는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T 계정으로도 뭐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좀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고요. 이제 대손 충당금. 자, 별표 3개 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회계하실 때 중요한 게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대손 충당금은 처음에 회계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도 많이 힘드시고요. 이해하더라도 분개하기도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게 좀 적응되고 아시게 되면 그냥 대손 충당금이 뭔지 아시고 설정하는 걸 좀 아시게 된다는 거는 이제 회계를 거의 뭐 반 정도 배웠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가겠습니다. 기말에 매출 채권 등 횟수 불능분 예상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회사는요,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여러분, 채권은 받을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든지 간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예는 요 아래쪽에 다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외상값 비자, 외상값 받을 거, 받으럼, 이것도 뭐 외상으로 팔고 원 받았으니까 나중에 돈 받을 권리. 미수금도 보세요. 요거는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 이외의 자산을 팔고 돈을 외상으로 했거나 어음으로 했거나 요까지 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대여금도 보세요. 요거는 돈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줬으니까 돈을 돌려받을 권리. 선급금도 계약금을 줬긴 줬는데 만약에 계약 해지가 되면 돌려받을 수도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회계에서는 좀 독특한 가정이 나옵니다. 어떤 가정이 나오냐면 T 계정을 하나 딱 그려볼게요. 자, 차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차변 공간을 이렇게 적었고요. 재무상태표입니다. 외상매출금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외상만 적을게요. 나는 외상값 1000만원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겠죠. 자산이니까 차변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런데요, 우리는 이 외상매출금 중에서 일정 금액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냐면, 이 회계라는 학문 자체의 특성이 그래요. 이게 엄청 보수적이고 위험회피적이고 안전제일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못 받을 것 같은 돈이 있으면 손실로 인식하는 분개를 합니다. 인식하는 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 외상매출금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적고 이런 식으로 뭐 10만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돈은 990만원으로 생각할게요 라고 이렇게 적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됐죠? 하지만 우리 회계의 특성상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요. 그걸 밑에다가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얘를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감하는, 괄호는 차감이라 했잖아요. 자,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쓴다고 해서 얘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부에다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금액을 적어 놓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장부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장부가액. 혹은 장부금액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내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딴 거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자, 채권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채권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셔야 되겠죠. A라는 회사한테도 채권 받을 돈이 있고 B라는 회사한테도 받을 돈이 있고 C라는 회사한테도 있다. 근데 예를 들어 전부 다 신용도가 다르잖아요. 그 회사들의 또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돈 같은 것들이 좀 다르잖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미리 좀 예측을 하자. 추정을 하자. 그래서 이건 추정을 하는 겁니다. 회계에는요, 추정해서 들어가는 숫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요 금액은 철저하게 추정된 금액입니다. 추정된 금액, 추정된 금액이라는 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에 있는 모든 숫자는 추정되지 않았다. 이 말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다시 이제 결론 지었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대손충당금이라는 거의 정의는 지금 보신 것처럼 기말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채권이나 또 다른 채권 등과 같은 그런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횟수 불능할 건지를 예상하는 그런 거를 뜻합니다. 됐죠? 제가 이거 정의 설명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을 줬냐면 이제 그 다음 부분, 자, 그 다음 분계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중요하니까 조금 정신 차리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거 내용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손 충당금 관련해서는 이론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분계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말 때 또 분계 연습한다 했죠. 그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어디서든지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리 잘 해두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제가 라이브 그 시간 순서대로 다 정리를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보충법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은 아실 필요 없어요. 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이라는 방법을 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1차년도 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 1차년도란 말은요, 올해에 우리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도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년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뭐 거래처한테 내가 받을 돈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채권을 딱 찾아보면서 채권이 얼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럼 이 돈 중에서 나는 얼마를 못 받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요 위에다가 한번 또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는요, 아까는 제가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이렇게 따로도 적었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개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르죠. 매출채권 이렇게 부르죠. 자, 우리 회사는요, 요 매출채권 10,000원을 받을 게 있습니다. 1차년도에 아시겠죠? 1차년도에. 그리고 이제 1번 시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차년도 말이 딱 되었어요. 자, 이거 재무상태표고 1차년도 말이 딱 되었습니다. 자, 1차년도 말이 되어서 이제 사장님이 딱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라. 우리 집 매출채권이 10,000원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얼마나 못 받을 것 같니? 내년에 얼마를 못 받을 것 같니?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머리를 짜는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 사장님 10,000원 중에서 1,000원 못 받을 것 같네요. 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 그러면 이제 1,000원 그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자.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면서 분계합니다. 첫 번째, 차변에 대손상각비라고 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설정합니다. 자, 대손상각비는요,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이죠. 이게 매우 특이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 저는요, 대손이라는 상황이 발생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회계는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미리 비용을 인식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위험 관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예전에 우리 비용을 인식 어느 정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인식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인식을 한다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 여기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의 표시는 되지만요, 마이너스의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다가,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지 않습니까? 분계를 대변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분계가 끝난 이후에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적어 드릴게요. 자,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우선은 매출채권 금액은 1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대손충당금이 이제 새로 붙는 거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정했던 1,000원이 적히겠죠. 됐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9,000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보용자들은 이거 딱 보면서 이게 매출채권이 10,000원 있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00원 정도 못 받을 거라 예상하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결국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9,000원이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계정이 분계는 대변이 됐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는 차변에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가 됐고요. 그리고 2차년도 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횟수 불능 발생, 이거는 대손 발생이라는 뜻이에요. 대손 발생.
실제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손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부릅니다. 야, 못 받게, 지금 매출채권 우리 가지고 있던 거 있지? 그 중에서 500 못 받게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매출채권 500을 없앱니다. 없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 500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다가는, 사장님, 그러면 이제 손실 난 거잖아요. 우리 돈 못 받으니까. 그럼 손실 인식할까요? 라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야, 우리 손실은 예전에 이렇게 한번 1000만큼이나 인식한 적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걸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렇게 비상금처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요 중에서 그 우리가 못 받게 된 금액 500만큼만 빼가지고 제거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대손상각비라는 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당금이 현재 보시다시피 여기를 보시는 게 낫죠. 1000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뺐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얘를 500만큼만 빼가지고 씁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 갑니다. 지금 요 사건 이후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1000에서 500 뺐었으니까 500 남았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은 지금 현재 500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자, 요거 재무상태표 그릴게요. 요렇게 재무상태표 똑같이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 적고요. 지금 만에서 50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9,500으로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요 매출채권 금액도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 드리긴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부분은 매출채권이라는 계정의 금액 변화는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딜 좀 봐주셨으면 좋겠냐면 대손 충당금의 잔액 변화를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원래 1000 있었는데 500 뺐었죠? 그러면 500 빠졌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현재 9,000원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장부 금액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변하는 거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2000년도도 말이 됐습니다. 12월 말이 됐죠. 그리고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올해는 보니까 한 500 정도밖에 대손이 발생 안 했잖아. 근데 내년에는 한 1200이 발생되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가 막 계산식을 만들어 봐요. 네, 그렇네요. 한 1200 정도 빠지겠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1200으로 대손 충당 금액을 맞추자.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물어보죠. 야, 근데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얼마 남아있노? 요거 보세요. 500 남아있잖아요. 그래, 그럼 500에서 우리가 1200을 맞춰야 되니까 얼마를 더 추가해야 되겠노? 라고 하는 거죠. 700이죠? 오케이, 그럼 700 추가하는 분개하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대손상각비 인식합니다. 미리 손실을 또 인식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길 비용 손실이나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700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죠. 자, 그럼 분개가 끝난 이후에 재무상태표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채권은 뭐 그대로 가겠죠. 매출채권 9,500 충당금 봐주세요. 대손 충당금 요런 분개를 끝내놓고 보니까 이제 1200으로 금액이 맞추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9,500에서 1200 빼면 8,300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은 8,300. 대손 충당금 금액에 좀 포커스 맞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해가 됐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됐고요. 횟수불능 발생 또 마찬가지죠. 요걸 대손 처리라고 하죠. 대손 발생이라고 하고 1,500이 발생했네요. 요 부분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실제로 못 받는 돈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00만큼을 매출채권 못 받게 됐으니까 장부에서 일단 지웁니다. 매출채권 지웠고요. 두 번째, 사장님이 부릅니다. 야, 지금 대손 충당금안에 얼마 있어? 1,200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 근데 우리 지금 1,500 빠졌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빼서 1,200 대손 충당금 다 빼겠습니다. 그래, 다 빼라. 다 뺐죠? 그러면 야, 얼마가 모자라노? 300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비용 손실인식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서야 손실인식을 추가로 조금 더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재무상태표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채권
매출 채권 9,500 남아있었는데 1,500을 못 받게 됐으니까 8,000이네. 8,000 됐고, 대손총당금은 있는 거 다 뺐었죠? 제로입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8,000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요까지 아시겠죠? 요거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되실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000년도 말입니다. 사장님이 부릅니다. 야, 우리 그때 1200을 회수불능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더 발생했잖니? 라고 하는 거죠. 네, 맞네요. 그러면 이번엔 좀 과감하게 회수불능을 좀 크게 2,000 정도 예상하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장부상에는 지금 대손충당금 얼마 남아있노? 저번에 다 뺏어갖고 영원 빵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2,000 추가를 아예 새로 해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00을 아예 새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추가 분계예요. 추가 분계는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차변에 손실인식, 비용인식 하시고, 대변에는 충당금, 충당금 추가. 충당금은 차감적, 자산을 빼는 계정이니까 대변에 적는다. 자, 요 이후에 재무상태표 또 그릴게요. 요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채권 8,000. 그리고 방금 설정을 했으니까 대손충당금이 2,000이 됩니다. 2,000. 그리고 장부가액은 6,000으로 보는 거고, 됐죠? 자, 그리고 4,000년도가 또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4,000년도에는 회수불능, 그러니까 대손 발생이 500밖에 안 되는 거네. 500밖에 안 난 거예요. 됐죠? 그럼 우선 첫 번째, 매출채권 어쨌든 받을 돈 못 받게 됐으니까 장부에서 지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500만큼 충당금 한번 보자. 예, 지금 2,000이나 남아 있습니다. 일단 뺐어라. 예, 알겠습니다. 뺐었습니다. 대손 충당금 뺐었죠? 자, 그럼 재무상태표 만들게요. 자, 매출채권 7,500이 됐고, 충당금 잘 보세요. 2,000에서 500 뺐었죠? 그러면 1,500이 남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6,00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사건. 자, 4,000년도 말이 됐어요. 사장님이 또 부릅니다. 야, 우리 2,000이나 회수불능 예상하는 건 좀 오바다, 그자? 예, 뭐 오바네요. 그러면 이번엔 1,000만 하자. 1,000만 하자. 1,000만 예상해가지고 요거 장부를 좀 맞춰보자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충당금 지금 얼마 남아있나 봐라. 1,500요. 우린 1,000만, 그러니까 1,000만큼의 충당금만 있으면 되는데 1,500이나 있어?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춰야지. 회계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럼 500 줄여라. 충당금 줄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의 증가는 우리가 아까 항상 대변에 이렇게 적어 왔었어요. 증가시킬 때마다. 그죠? 근데 이제 감소니까 반대로 차변에 500만큼이 이렇게 적혀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도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추가할 때는 차변에 삼각비, 비용을 미리 다 인식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취소를 하는 거니까 대변에다가 그러니까 비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용을 취소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에다가도 비용을 취소시켜주는 분계를 뭐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이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은요, 판관비예요. 판매관리비. 선생님 비용은 발생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뭐 내용입니다. 근데 요렇게 기말 결산 때 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용을 취소한다라는 의미의 분계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수익과 비용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항목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산할 때 보면 수익과 비용이 한 번씩 취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취소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그리고 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래서 매출채권은 7,500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결국은 이제 1,000이 된 거예요. 1,0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부가액은 6,50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손 총단금 여기까지 하고요.